우리는 흔히 가족력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집안에 간암 환자가 한 명 생기면 친인척들 모두 간 건강을 걱정하죠. 그만큼 유전적 질병은 우리 삶과 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장암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낸 프랑스 여성입니다. 항암 치료로 고통스럽게 무너져가던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본 그녀는 그 슬픔을 잊기 위해 더 치열하게 일했고 더 바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치열함이 결국 아버지가 떠난 그 병을 자신에게도 불러오고 말았다고 해요. 항암 치료조차 포기한 그녀는 죽음을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가고 싶던 나라, 한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국의 백화점 화장실에서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 마주한 한국 기사에게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같이 들어보시죠. 프랑스 리옹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제 이름은 클로틸드입니다. 저희 집은 주택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집 옆엔 아버지의 가전제품 사업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릴 적 기억은 늘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7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면도를 하고 셔츠를 다리고 넥타이를 매는 일련의 과정은 마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종종 그 모습을 현관 계단에 앉아 지켜보곤 했어요. 아버지는 늘 클로틸드, 성실함이 사람을 만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사람들은 프랑스가 느긋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건 우리 가족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아버지의 이 말은 우리 가족의 모토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족은 동네에서 가장 부지런한 집안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어머니 역시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며 격리와 마케팅을 담당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일찍 나가서 늦게 돌아오셨어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일을 삶의 중심에 두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이 주말에 놀러 다닐 때도 저는 집에서 공부했어요.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항상 과제를 제일 먼저 제출했고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어요. 그때 이미 제 머릿속에는 졸업 후 커리어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업을 물려받기보단 제가 꿈을 찾기를 바라셨죠. 저는 대기업 입사, 5년 안에 팀장 승진, 10년 안에 임원 진출.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그런데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쓰러지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평소 배가 자주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냥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대장암 말기. 이미 간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아빠, 괜찮으실 거예요. 좋은 병원도 많고 치료법도 발전했잖아요. 제 말에 아버지는 그저 미소만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고 그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평생 단정하게 정장을 입고 다니시던 분이 이제는 병원복 차림으로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한때 180cm에 건장했던 아버지가 뼈만 남은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어머니와 저에게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어요. 밤마다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집안을 채웠고 저는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일부러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있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 졸업한 지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 날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날 이후로 더 일에 몰두하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듯 우리는 더욱 바쁘게 살았어요. 졸업 후 저는 다국적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해외 영업부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첫날부터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고 저는 팀에서 가장 빠르게 승진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27살의 나이에 해외 영업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하셨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팀장이 된 후 제 생활은 더욱 바빠졌어요. 주 6일, 하루 12시간 이상을 사무실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은 커피 한 잔으로 대체했고 점심은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책상에서 먹었어요. 저녁은 대부분 회의나 접대로 외부에서 해결했습니다. 물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셨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밤을 새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변비가 생겼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에 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약국에서 변비약을 사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때로는 복통이 심해 진통제를 먹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혈변을 봤어요. 처음엔 놀랐지만 곧 심한 변비 때문이겠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구글에 검색해보니 단순 치질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고 솔직히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간 후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혈변은 간헐적으로 계속되었고 복통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그저 피곤하다고 웃어넘겼어요.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해서인지 복통이 심했어요. 그래도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고 거래처 담당자들도 만족해했어요. 모두가 축하한다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제 몸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배 아래쪽에서 느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동료들이 놀라서 달려왔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식이 흐릿해지는 동안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나도 아버지처럼?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에서 초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시작했으니까요. 혹시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의사가 물었어요. 네.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병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간호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검사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크고 거친 용종이 여러 개 보입니다. 생검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하겠지만 가족력을 고려하면 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만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만 떠올랐어요. 병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암 치료로 너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점점 쇠약해지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생검 결과가 조금 시간이 걸려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과를 기다릴 마음이 없었어요. 왠지 모르게 이미 제 운명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퇴원 후 곧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이 텅 빈 늦은 시간, 저는 책상 서랍에서 사직서 양식을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제 업무를 정리하고 팀원들에게 전달할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에 서명했어요. 10년 계획이 담긴 커리어 노트를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어요.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금방 돌아올게요. 어머니는 의심 없이 믿으셨습니다. 저의 성실함을 늘 신뢰하셨으니까요.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평소 즐겨보던 K-드라마의 배경이 된 나라,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어쩌면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짐을 꾸리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일했고 저 역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에서 벗어나려 해요. 적어도 남은 시간만큼은 정말 살아있다고 느끼며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실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리옹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따라간다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적어도 어떻게 죽을지는 제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지금까지의 삶의 작별을 고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공기가 느껴졌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깨끗했습니다.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4월의 한국은 생각보다 쌀쌀했지만 그래도 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가왔습니다. 고층 아파트들 사이로 산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근했어요. 가슴 한켠에서 이 풍경을 마지막으로 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팀원이라는 지하철 카드를 샀어요. 강남의 작은 부티크 호텔로 향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사람들의 표정, 거리의 간판, 색색의 옷을 입은 행인들. 모든 것이 생명력으로 넘쳐났습니다. 호텔방 창문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압도적이었어요. 누군가는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누군가는 사랑을 하고, 또 누군가는 이별을 경험하겠죠. 모두의 삶이 계속되는 동안 저만 곧 멈출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함도 함께 찾아왔어요. 다음 날 경복궁을 향해 걸으며 모든 것을 처음 보는 아이처럼 관찰했습니다. 웅장한 궁궐 앞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선물 같았어요. 나도 한복을 입어볼까 생각했지만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이라는 생각에 망설여졌습니다. 삼청동 골목길에서 마신 오미자차의 새콤달콤한 맛은 혀끝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았어요. 북촌에서는 한옥 지붕의 우아한 곡선을 따라 손가락으로 허공의 선을 그렸습니다. 부채에 서툴게 그림을 그리면서 문득 이게 내 마지막 작품이 될까라는 생각에 붓에 더 정성을 담았어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맞을 때는 온몸으로 현재를 느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은 자물쇠를 채울 때는 아이러니한 웃음이 나왔어요. 남이섬의 울창한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는구나. 회사에서 보낸 시간들이 갑자기 너무나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서울을 누볐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끼며 서울의 밤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의 정리를 하던 날이었어요. 강남과 명동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쇼핑의 메카라고 하던데 정말 그랬습니다. 특히 명동은 화장품 가게와 의류 매장으로 가득했어요. 저도 몇 가지 화장품을 샀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에서도 인기라고 들었거든요. 명동의 한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큰 쇼핑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쇼핑을 즐기던 중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통증의 화장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백화점 5층에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서둘러 올라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변기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극심한 통증만 계속되었어요. 10분, 20분.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식은땀이 흐르고 현기증이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간신히 문을 열고 나오다가 그만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낯선 공간이었어요.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병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몸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주변에는 낯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한국어였기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그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번역 앱을 켜더니 거기에 한국어로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보여주었어요. 괜찮으세요? 백화점 화장실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에서의 검사 결과가 맞았나 봅니다. 암이 확실한가 봐요. 그것도 이미 많이 진행된.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낯선 땅에서 죽는구나 싶었어요. 의사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저희 눈물을 보고 당황한 듯 했습니다. 다시 번역기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많이 아프신가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번역기를 빌려 프랑스어로 입력했습니다. 저는 암 환자예요. 프랑스에서 검사받았어요. 대장암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마치 유언을 남기듯 모든 말을 쏟아냈어요. 어머니에게 제 전 재산을 남긴다는 것, 회사 후배 미셸에게 사실은 그를 좋아했었다는 것, 은행 계좌 비밀번호까지. 모든 것을 번역기를 통해 말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간호사들도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 말하고 나니 어째서인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더는 숨길 것도 걱정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어요. 의사는 제 말을 다 듣고 난 후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번역기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번역기를 보여주었어요. 변비가 너무 심해서 쓰러지신 겁니다. 과민성 미주신경 반사로 저혈압 쇼크가 온 것 같고요. 용종이 크고 거칠어서 급성으로 검사해본 결과 암은 아닙니다. 단순 비종양성 용종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변비라고요? 암이 아니라고요? 방금 전까지 유언을 남기던 사람이 사실은 그저 심한 변비 환자였다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간호사 몇 분이 미소를 참는 것 같았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을 질끈 감았어요.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뿡 하는 작은 방귀 소리였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순간 침묵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싶었습니다. 의사는 재빨리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번역기로 보여주고는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간호사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저는 웃음과 울음 사이를 오갔어요. 안도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는 프랑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용종이 있지만 암은 아니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의사의 소견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허무하게 살아왔구나.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저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건강은 생각하지 않았고 즐거움도 찾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바꿔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빌딩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여행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행으로 말이에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주치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프랑스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간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쓰러진 이유는 심한 변비로 인한 미주신경 반사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너무 오래 변을 못 보고 힘을 많이 주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 게 화근이었죠. 프랑스에서 검사 받으셨다고 했는데 암 걱정하셨죠? 간호사가 의사의 말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어머니와의 통화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시경 검사 결과 용종은 있지만 암은 아닙니다. 비종양성 용종으로 확인됐어요.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의 안도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정말 암이 아니었구나. 죽음이 아니었구나. 간호사는 의사의 말을 계속 전달했습니다. 생활 습관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평소 물은 얼마나 마시나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루에 커피 3-4잔, 물은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운동은 얼마나 하시나요? 이것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않는다고요.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12시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드시나요? 아침은 커피로 대체, 점심은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책상에서, 저녁은 대부분 회식이나 혼자 간단히 해결한다고 했어요. 의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한 후 의사는 제 차트에 뭔가를 적더니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간호사는 그 말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건강 문제는 암이 아니라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으며 불규칙한 식사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변비와 복통의 원인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며 도망쳐왔는데 실제로는 내 일상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도 비슷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일만 하시던 아버지가 결국 몸을 돌보지 않아 암에 걸리신 건 아닐까요? 의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더 해주었어요. 한국에 계신 동안 한식을 드셔보세요. 특히 발효 음식은 장 건강에 좋습니다. 청국장, 된장국, 김치 같은 음식이요. 그렇게 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조금 더 머물러야 할까요?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결국 그날 오후에 퇴원했어요.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할지요. 호텔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온 것, 그리고 병원에서 있었던 일까지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이내 이해해 주셨어요. 클로틸드,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창가에 앉아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한국에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예정된 항공권은 취소하고 호텔은 2주 더 연장했어요. 그리고 의사의 조언대로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요. 아침 산책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몸이 무거웠지만 공원 한 바퀴를 돌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 후 호텔 근처 작은 한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미역국과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맛이었지만 먹다 보니 몸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산책, 점심에는 한식, 오후에는 서울 구경, 그리고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패턴이었어요. 또한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작은 물병을 가지고 다니며 틈틈이 마셨어요. 의사가 추천해준 청국장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유명한 청국장 식당을 찾아갔어요. 메뉴판을 보니 청국장찌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강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먹으려는 순간 그 냄새에 뒷걸음질 쳤어요. 너무 강렬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청국장을 포기하고 된장찌개를 추가로 시켰어요. 된장찌개는 상대적으로 순한 맛이었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몸에 변화가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전보다 쉬워졌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화장실 가는 것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변비로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가 내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두 번째 주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호텔 내 헬스장에서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분만 해도 숨이 찼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또한 한국의 찜질방이라는 곳도 가보았어요. 몸에 쌓인 독소를 빼내는데 좋다고 해서요. 처음에는 너무 뜨거워서 견디기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그 열기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강남의 한 거리를 걷다가 한의원을 발견했어요. 한국 전통의학을 체험해보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아는 한의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제 맥을 짚어보더니 몸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양의학과는 다른 접근법이었지만 흥미로웠어요. 침 치료도 받아보았는데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삶에 활력이 붙은 저는 절대 생각도 해보지 않을 자연을 보기 위해 서울 외곽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향했어요. 등산은 처음이라 쉬운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쉬어가며 정상까지 올랐어요.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일에 파묻혀 살던 제 모습이 얼마나 작고 초라했는지 깨달았어요. 산에서 내려온 후 근처 작은 식당에서 산채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신선한 산나물과 고추장이 어우러진 맛이 정말 좋았어요. 식사 후에는 근처 계곡에서 발을 담그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물은 차가웠지만 그 감각이 저를 더욱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이젠 자연스럽게 아침에 나가 일상적인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근처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급히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화장실이 있었고 간신히 사고는 면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험조차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힘들었으니까요. 이제는 매일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 앉아 지난 한 달을 돌아보았어요. 프랑스에서 암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왔던 나날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삶을 망치는 건 병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습관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일에 파묻혀 살면서 제 몸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매일 커피만 마시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불규칙한 식사와 과도한 스트레스. 그것이 저를 병들게 했던 거예요. 아버지도 그랬을 겁니다.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고 결국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프랑스로 돌아가 다시 그 바쁜 삶으로 복귀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한국에 남아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썼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지 않겠다고 수많은 메일이 와 있었어요. 저는 그 메일에 답하며 정식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어요. 어머니에게는 한 달 더 한국에 머물겠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제 경험을 나누는 긴 메일을 보냈어요. 모두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아침 산책을 시작하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그도 이런 삶을 원하셨을 거예요. 일만 하다 가신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신을 돌보고 행복을 느끼며 사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분명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제 저는 제 삶을 바꿀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행복과 건강을 찾는 인생을 살 거라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왔어요. 2달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처음 암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왔던 여행이 이제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오늘은 남산타워에 다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저 관광객의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서울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저는 죽음을 준비하다가 오히려 삶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은 짧다고 말하지만 사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요. 단지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워 위에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어.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프랑스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올 것을 약속했어요. 이번에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요. 비행기 안에서 지난 2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삶을 포기했던 순간, 실은 변비였다는 황당한 진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소중한 교훈들까지. 모든 것이 한 편의 영화처럼 지나갔어요.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어머니는 전보다 더 평온해 보이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포옹에서 모든 걱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어머니에게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자세히 들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도 저희 변화를 느끼셨는지 계속해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클로틸드, 너 정말 달라졌구나. 더 건강해 보이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여.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일에만 파묻혀 있고 있었던 진정한 행복을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다시 들어가는 건 단념하고 대신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인 해외 마케팅 컨설팅을 독립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곧 몇몇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 경험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 주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시간 관리의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사무실에 묶여 있지 않아도 되었어요. 대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에서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생활 패턴을 프랑스에서도 계속 유지했어요. 식습관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커피로 아침을 대체하지 않았어요. 대신 건강한 아침 식사를 챙겨 먹었습니다. 점심도 더 이상 책상에서 허겁지겁 먹지 않았어요. 적어도 30분은 식사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했어요.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물을 마셨습니다. 주말에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저희 변화에 영향을 받으셨는지 점점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일에만 몰두하셨던 어머니도 이제는 조금씩 여유를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요리도 프랑스에서 시도해봤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비빔밥. 어머니는 처음에 낯설어 하셨지만 곧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지셨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는 어머니의 최애 메뉴가 되었어요. 우리는 종종 주말에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프랑스를 떠나본 적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셨나 봐요. 그렇게 우리는 6개월 후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이드가 되어 어머니에게 한국을 소개해드리기로 했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호텔도 미리 잡아두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 계셨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과 음식 주문하는 법 정도는 알아두고 싶었어요. 온라인 강좌를 듣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드디어 여행 당일이 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익숙한 공항의 모습, 한국어 안내 방송, 그리고 그 특유의 분위기. 모든 것이 반가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어머니를 북촌한옥마을로 모셨어요. 전통 가옥에서의 하룻밤은 어머니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경복궁과 창덕궁을 둘러보았어요. 어머니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저녁에는 제가 그토록 도전하고 싶었던 청국장을 어머니와 함께 먹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유명한 청국장 전문점을 찾아갔어요.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왔을 때 그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당황하셨지만 저보다 더 용감하게 첫 숟가락을 드셨어요. 의외로 맛있네. 냄새는 강하지만 맛은 고소하고 좋은걸? 어머니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 저도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계속 먹다 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청국장의 건강에 좋은 효능을 생각하며 끝까지 완식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잠시 후 화장실에서 대소동이 벌어졌어요. 청국장의 효능이 너무 강력하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변기 뚜껑이 들썩일 정도였어요.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10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 완전히 매료되셨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한국 요리책을 사고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 역시 더 깊이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프랑스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서 작은 모임을 열어 직접 만든 한국 음식을 대접했어요. 친구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곧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김치는 프랑스 친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어느새 저는 주변에서 한식 전도사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저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프리랜서 일도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과 일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제 경험과 한국에 대한 이해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기회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일정 외에도 며칠을 더 머물며 한국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어요. 삶의 방식도, 식사도, 생각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건강, 가족, 행복.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도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일 중독이었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도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헌신과 노력은 기억하려고 해요. 지금 저는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방문합니다. 매번 새로운 곳을 발견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요. 한국은 이제 제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에 와서 살았던 며칠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죽음을 준비하러 왔다가 오히려 삶을 찾았거든요. 시한부라 믿었던 나날들은 사실 두 번째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젠 그 기회를 후회 없이 살아가려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어제는 또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를 가보기로 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제주도의 아름다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줬거든요. 어머니는 이미 짐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한국 사랑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어요. 가끔은 그날 백화점 화장실에서 쓰러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마도 지금쯤 여전히 프랑스의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겠죠.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행복은 멀어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 사건이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진정한 삶을 발견했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매일을 충실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청국장을 먹고 웃음 짓기도 하죠. 그 특유의 향과 맛이 이제는 저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이젠 살기 위해 한국에 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라 저의 새로운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고 소중한 것들에 감사하며 건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실함이 아닐까요?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도 그것이었을 거예요.